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권 세력들이.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지금은 적과 동지밖에 없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우리는 아닙니다. 에이, 똑같죠.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똑같죠. 제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냥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하고 재밌어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얘기예요. 그럼 나도 딴 얘기하면 되지 뭐.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협력해야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진짜 보수 활동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잘했어. 네.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제가 우리 강 대변인 먼저 소개했는데 이제 여야가 없어져서 네. 대선 후보도 기호 순위 의석수 순위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번이고 예. 그렇죠? 네. 서운하시진 않죠? 아닙니다. 예, 일당, 여당이 이당 더 이상 것은, 아니어서 네, 맞으니까요. 앞서서는 이제 송영훈 대변인 먼저 했으니까 네. 예, 이번엔 이제 우리 장윤미 대변인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앞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인사들의 이딴 민주당의 러브콜 이런 문제들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선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김문수 후보에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미 저는 실기했다고 생각하고 예. 기회를 놓쳤고 그 연장선상에서 감동도 없는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 이 대선 국면에서 큰 어떤 순기능이 국민의힘에 미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정립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했습니까? 대선 후보가 그래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청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인선되고 낙점된 그 순간부터 출당 탈당 얘기했지만 마지막에는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란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내에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출당 탈당? 이건 비대위원장 청년 정치인으로서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거의 읍소하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당을 나가주십시오. 마지못해서 본인이 수용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건 정확하게 당에서 지금 당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제명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탈당을 요청드리고 읍소하는 거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별로 이 부분이 국민들께 특히 중도층께 감동으로 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를 가정을 전제로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난 직후에 바로 탈당을 했더라면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당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일단은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는 관계없이 아마 지금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탈당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당에서 당원들이 본인을 내쳤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탈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홍 시장은 믿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또 팩트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마지막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뭐 탈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셨을지 뭐 좀 의문은 있습니다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 대변인께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지금의 대선 판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완전히 큰 변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한덕수와 김문수를 모두 두고서는 뭐 말하자면 사자처럼 이준석, 이재명 함께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그 두 명을 합친 숫자가 지금 사실상 나오고 있는 김문수 후보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된 그 지지율보다도 좀
높았거든요. 예. 그것은 말하자면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한덕수 당시 후보가 조금 더 있지 않느냐. 예. 그때 뭐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라든지 정대철 헌정회장, 민주당 분들과의 교감 같은 예. 것도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8명의 경선 후보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으로 좀 평가가 됐었던 부분들이 친윤으로 있거든요. 가장 가까웠었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함으로써 저희가 더 이제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리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쨌든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특히 중도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좀 뭔가 이제 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네. 중도층을 공략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추격하는 그런 발판의 기회를 좀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더 외연을 계속 확장해 갑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누비면서 열심히 하고는 있고 PK, TK 가서 엄청나게 구애를 하고 맞습니다. 그쪽 민심이 좀 변화가 좀 요동치고 있다 이런 언론 네. 기사도 좀 많이 있습니다. 효과를 그렇습니다. 얻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예. 끝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선은 양측은 붙을 대로 붙을 겁니다. 지지층이 결집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그 과정 중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빅텐트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여준 전 장관님, 이 과거 보수 정부의 책사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MB 예.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건 가치에 그리고 그 실용 노선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20%대 초반에 머물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30%대를 예.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북 분들, 대구 분들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임, 신뢰 예. 보내셨던 분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경제 지금 좋으십니까? 생업은 편하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본인들이 이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는 안일함에 예. 이 지역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왜 국민의힘에서 민주성을 저버린 후보 교체가 있었습니까? 예. 108명의 의원들이 거의 본인 지역구가 TK, PK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선이 설사 지더라도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내 공천권, 내 기득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터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 정치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그리고 경북 분들도 이번에는 다른 판단 해주시기를 읍소드리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다른 판단 해주실 것을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의 고향인 창녕에 가서 홍준표 전 시장을 띄우면서 막걸리 얘기를 하고 울산이 지역구인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해서 지금 유세에 같이 합류를 하고 있고 PK 지역에 가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주의 성지, 탄핵 세력 응징, 계엄 세력 응징에 좀 힘을 보태달라라고 외치고 이런 선거 전략이 잘 통해서 지금 그쪽 지역, 영남 지역들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영남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약간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는 수치입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 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PK 지역에 가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보수 쪽 인사들과 접촉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확실히 TK, PK에서의 변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두 지역은 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PK하고 TK는? 예, T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성 보수 분들께서 많이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TK 지역에 뭐 경청 투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당 내분이 너무 심했어요. 특히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경선 과정보다도 그 뒤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은 당원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번 조기 대선인데 너희 당의
당에서 뭐 하고 있니? 이 예. 실망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었다. 이제 예. 원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PK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는 맥을 못 썼습니다만 PK 지역은 대승을 거둔 지역이었었죠. 좀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는데 PK는 아무래도 중도층에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저희의 중도 확장성 이게 문제였었던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었고 이런 것들도 이제야 뭐 알려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최근에 보여줬었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8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당의 얼굴로서 모두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간의 스탠스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선 때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 당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형태로 열려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야 정리가 되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TK, PK 지역에서도 집중적인 유세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토끼를 잡고 그렇죠? 밖에 있는 산토끼들을 또 가져와야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니까. PK, TK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뭔가 집토끼를 잡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진다면 그러면 산토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김문수 후보가 내일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니까 오늘 갔어요. 내일 가지 못하시고 이제 오늘 갔는데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자, 호남 지역 공약도 산토끼를 잡는 공약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저는 오늘 어쨌든 그 5.18 묘소 참배를 하고 또 광주교도소 터를 찾아갔을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호남 분들께서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거에 노동운동 했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이재명 후보만큼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었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5.18 정신에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맞는 분이 아닌가. 본인이 과거에 뭐 광주교도소에 1년은 수감이 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의 그 기념식 전야제에 있어서는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어떤 우려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5.18 정신에 대해서 어느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분이 살아오신 과정들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 포용하면서 함께 있는 모습이 5.18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우리 강 대변인의 말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청년 시절에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투신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인생의 이력이 빛이 발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습니다. 극우 세력과 절연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 언론에서 이른바 광화문 세력, 우파, 아스팔트 세력이 청구서 내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후보 본인이 의병이다. 그리고 광화문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도층한테 이 부분이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지금 대선은 무엇보다도 전망적 투표, 회고적 투표 어느 정도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그런데 이 계엄과 관련해서 대선까지 치르게 되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상임 고문으로 어떤 사람을 위촉했습니까?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물론 취소했다고 합니다만 신군부 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12.12 쿠데타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광주 진압했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엄과 절연한다라고 하고 내란 세력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인물을 이렇게 영입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광주에 갔을 때 눈물 흘리는 것까지 폄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라면 정치 행보로 국민들께 그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러고 있습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번 유권자들한테 아마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우리나라 이제 근대 또 현대를 지탱해왔던 두 축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그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던 그런 어떤 대립적인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공을 세웠던 뭐 말씀하셨던 뭐 김영삼 대통령도 있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까지 포용하는 전략을 좀 쓰고 있고. 반대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이렇게 또 반대쪽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도 이제 포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효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인 효과 면에서는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각 당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 기대하는 만큼.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효과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예.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진영을 끌어안는 거?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것은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들이 대화로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수단을 선택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아픈 저는 이제 역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치권의 함께하는 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호남에 가서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예. 그리고 한 표, 두 표 더 얻는 것도 저희들에게 중요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다시 TK 지역으로 와서 한 표, 두 표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넘어선 통합의 그런 절차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번 조기 대선에 있어서 각 후보들 그리고 정당의 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취지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근데 정치인은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드리는 겁니까? 어떤 행보와 말과 전략으로 보여드리는 예.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공과 과가 있는 대통령이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에 갇혀서 누구는 빛만을, 누구는 예. 그림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느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는 과거의 DJ 정신이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이 성과든 채택할 수 있는 건 채택하는 게 실용주의이자 예. 국민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진영, 이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함몰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한마디 더 붙이자면 김문수 후보 그런데 헌법재판소 8대0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산당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과거에 매몰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시대 정신이 필요합니까? 예. 당신은 공산당이냐 아니냐? 완전히 과거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참 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김문수 이제 두 양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제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그럼 어떤 전략으로 본인의 존재감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뭐 방금 나온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김용남 개혁신당에 있었던 네.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고 민주당으로 맞습니다. 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을 텐데.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끝까지 독자적으로 완주를 합니까? 아니면 이제 계속 러브콜의 대상이 됩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굉장히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는 보수의 정통성, 적자가 본인이다라고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맞서야 한다. 이 내용은 사실상 저희 국민의힘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결과적으로 자진 탈당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중도 확정적인 목소리들을 더 자신감 있게 낼 수 있는, 예. 더 진정성 있게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팀으로서 하나로 나아가게 되면 최근에 개혁신당에 당원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전통 보수 쪽에서도 좀 실망하신 분들이 개혁신당으로 일로 가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저희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갈 때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그래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김문수를 찍어야 돼라는 생각들로 힘을 몰아줘야 돼. 다시 결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또 현재 그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 10%를 잘 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선거 비용 보전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당으로서는 정말 당의 존립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만약에 저희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치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단일화에 대해서 그때쯤에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으로 보수층이 실망을 했고 그분들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계신 오늘 거군요. 또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서 저희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점하고 있는 그 포지션이거든요. 그거를 저희 쪽에서 메시지가 나갔을 때는 이준석 후보로 잠깐 보셨던 분들도 다시 국민의힘으로 오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행보를 보면은요.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식을 같이 먹는다라든지 젊은 층과의 접점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다른 나이대 분들과의 접점은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약간 비하하는 듯한 표정을 그러니까
표현을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확장적인 후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지지율 상승이 있고 그리고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손을 잡자고 손을 내미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우리 같이 빨리 손을 잡읍시다. 그래서 이재명을 꺾읍시다라고 하는 모시기, 초청하기, 그쵸. 읍소 전략인가요? 어느 쪽 전략인가요? 모양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 모셔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서운함을 하고 좀 덜어 달래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어쨌든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만약에 그게 변화가 있으려면 정치인에게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단일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네, 저희 김문수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 추이를 보이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자 구도처럼 흘러가게 되나요? 그런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딱 잘라서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게 저는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정치적 이득이 이준석 후보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두 후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이재명 대표를 꺾거나 내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지표가 나오면 단일화 효과가 상당히 있겠죠. 지금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두 후보가 지지율이 비등비등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쪽이 양보했다는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여줄 때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대선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예습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완주하지 않으면 또 중간에 그냥 본인의 의지를 꺾었다는 그 흔적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수 정당에서 사실상 축출 비슷하게 되면서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잡을 이유가 정치적으로 하등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을 생각해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를 했는데 신승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정의당에서 2%포인트를 가져갔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을 하고 지금 정의당이 원내로 들어오지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 개혁신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심상정 의원이 민주당 쪽과 힘을 합쳤더라면 또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변수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는요. 또 이 여사님들, 우리 이준석 후보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여사가 없습니다만은 김혜경 또 설란영 여사의 모습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가끔 복태야 그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 아닌가. 그 첫 느낌은 굉장히 그 스마트하면서도 프레시한. 비록 촌스러울지라도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 면에서 지금 이제 주름만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세련됐어요. 지금이 봐줄만 하고요. 우리 정치인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또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까지 지난 이제 동탄에서 총선 때 이제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이제 평가가 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자기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복태야라고도 부르고 이제 가족들이 총동원되는데 글쎄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제 영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부인이 어떤 분들이냐 그것도 이제 내가 투표를 하는 투표 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이 더 낫고 어떤 분이 더 낫지 않느냐. 뭐 이재명, 김문수 후보 비교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또 어떤 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매력을 가진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텐데 법원에 많이 나가셔서 네, 우리 변호사님. 갑자기 이름이 헷갈렸는데요. 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공무원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예. 그 이후에는 좀 조용한 내조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피고인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대선을 돕기 위해서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 위반으로서 예.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벌금 150만 원 형이 2심이, 나왔는데 예. 네,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게 된다면 뭐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지만 예. 아마 김혜경 씨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근데 문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근데 말하자면은 남편도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예. 것이고 김혜연 씨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남편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법 리스크가 남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조용한 내조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설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예. 어떠한 끼랄까요? 이렇게 매력들을 좀 보여주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어떠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예. 김문수 후보가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본인이 당선되니까 뭐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배우자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어디에 가면 항상 제 여자친구입니다라고 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사이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과거에 노동운동을 함께 하면서 결혼식을 했고 그때 결혼식도 사실 경찰에서는 위장 집회가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서 경찰차들까지도 왔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단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번 선거 과정 캠페인에서 매력으로서 아마 발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대선 주자 부인들, 그러니까 이제 후보의 부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제 대선 주자들끼리는 서로 막 비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이제 공격하죠. 근데 설란영 여사는 뭐 글쎄요, 김혜경 여사의 약점, 이른바 뭐 버카 유용 논란이라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는 뭐 관용차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이렇게 공격할 만한 포인트인가요? 직격하고 저격하시는 그 워딩을 저도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본인이 당사자는 아니고 좀 지원하고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런 역할이 좀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아까 이제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제 재판을 받는 부분도 그럼 국민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른바 김건희 효과,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권 내내 어떤 상황을 봤습니까? 영부인이 V0라고 지칭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전에는 좀 목도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을 봤습니다. 그게 그냥 의혹에 불과했나요? 아니요. 명품을 받아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도 검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정점에 있었던 이 정부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최정점에 사실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양당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림자 내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기도 하다. 다만 이제 설나령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후보의 어떤 메시지가 비교적 불명료하고 오락가락한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아내분이 대단히 명징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설란영 여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의 청렴함, 본인 부부가 살아온 과정이 청렴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실상 뭐 기탁금이라든지 그 과정, 경선 과정에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재선으로 도지사까지 해왔는데 정말로 청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 뒤에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는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다니면서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또 우연히 두 분이 다 경기도지사였잖아요. 본인이 오히려 8년의 임기 동안에 6년은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유치를 했었고 GTX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개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로 본인은 일을 잘했고 정책적으로도 성공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지사는 짧게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그 내에서의 그 개발 행위 과정에 있어서 비리 의혹들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고 또 문제는 재판이 지금 끝나질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선 전까지. 그래서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만 이게 영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다룰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뭐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받았던 재판을 계속 할 거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논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재판을 받지 않도록 법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김혜경 여사의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150만 원 항소 2심에서 나온 그것도 그러면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배우자는 다 따로인가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 이게 항소심에 선고는 좀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되면 선거 운동의 이 권한이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미뤄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였지 않았고요. 뭐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은 프랑스 사례를 보더라도 시라크 전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직 당시에 이슈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전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아마 임기 초반부터 재판을 갖고 상당히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 저는 정파의 문제를 떠나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의 문제도 있고 법리적으로 당사자의 그냥 배우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배우자까지 만약에 넣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 1인을 위한 방탄을 넘어서서 지금 배우자까지 함께 방탄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상 저희로서는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시도 뭐 수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재판까지 마무리를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내란 아직도 잔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5월 15일에 원래 파기환 송심이 잡혀 있다가 6월 18일로 이제 기일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6월 18일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법정에 피고인을 출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혹은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84조 해석 문제를 결정을 내주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지된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또 심지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처벌하는 그 규정을 아예 삭제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당이 폭주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받았습니다만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보수가 대결집을 했었던 것은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때 중도층에서도 다시 한번 봐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모든 문제는 대법원을 넘어서 그 위에 헌재로 가는 이 흐름은 또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 아이디어도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재판을 그 해당 재판부가 계속 불러야 되는 그런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국정운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판이 멈출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정비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가 이제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제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법원과 헌재 판단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